오늘도 제주의 이야기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자, 오늘 바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 와. 머리 아파. 엄청 오래된 문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100여 년 전에 제주 사람이 직접 쓴 문서라고 하거든요. 이 오래된 종이 속에 제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옛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근데 딱 봐도 한자가 가득한 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 벌써부터 졸리기 시작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아주 저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고 설명해 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그 제주 관련 공문원이나 공문서 등을 번역하고 있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제주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예, 저는 문창성이라고 합니다. 제주 지역의 이제 고문서들을 기반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시작 전에 보니까 말을 서로 편하게 하시던데 뭐 어떤 사이인 거예요? 예, 저희 그 김익수 선생님한테 같이 그 한문을 동문수학한 사이가 되고 또 원래 친구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셨어요?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제주 1고. 아, 1고 나오셨고. 저는 오형고. 아, 또 이게 경쟁 상대이시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누가 더 좀 재미있게 또 쉽게 설명해 주실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저 재밌게. 자, 한문 나오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선생님 좀 재밌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앞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보여드린 그 문서가 또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저 문서는 학일이 김문장 댁의 그 종인 그 동의가 그 관에다가 이제 억울함을 호소했었던 그 발괄이라는 문서가 되겠는데, 그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는 그 소지와 발괄이 있습니다. 근데 소지는 좀 신분이 좀 나름대로 있는 그 양반이나 그 일반 그 상민 중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쓴 게 소지였고, 발괄은 하층민, 그 일반 상민 중에서도 좀 하층민인 경우나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이 관에다 호소한 그게 이제 발괄입니다. 이 문서는 1882년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만든 문서입니다. 일종의 청원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김문장이라는 사람이 억울함을 이제 당한 것인데, 그 이 진정서를 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 그 종인 동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 두 분께서는 혹시 이 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직접 그 관에 제소하지 않고 자기 동의라는 머슴을 통해서 시켰는지 혹시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그 발괄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반 백성들이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동의가 엄청 똑똑했다거나 노비인데 똑똑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동의를 시켰나?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양반인네들의 채통 문제죠. 무슨 모냥 빠질까봐. 예. 그 기본적으로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공맹을, 공자와 맹자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어서 그 소인들이 이익을 다투는 분쟁이나 금전적인 거래에는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에서 자기 자신을 뒤로 감추고 노비를 앞세우는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써야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거 쓰는 건 이거 약간 문제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철컹철컹. 이거 명의 동용죄예요. 이거 사기죄야, 사기죄. 잡혀가잖아요. 그 노비를 인식하기를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봤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사적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 지금 문서에 나와 있지만 물건같이 이렇게 재산으로 거래를 할 정도로, 이 왼쪽에는 지금 여기 보면 강희보라고 나와 있는데 여자 종인 그 족생이
그 강희부의 집안일을 그 볼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서 강희부한테 그 역가를 지불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주 목사에게 이제 그거를 이제 제출해서 이제 공증을 받고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걸 형식으로는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12달 그 몸값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미라고 해서 이제 밭변대 이제 사석 이두라고 해서 예, 4섬 2말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저 사석 이두를 저거를 이제 재미 삼아서 계산해 보면 한 섬을 보통 80에서 200kg로 보거든요. 쌀 2가마리 정도 그런 식으로 하면 1년 한 사람이 먹는 양인데 그걸 이제 한 끼를 7,000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이면 60만 원, 1년 정도면 72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4섬이니까 4728 연봉이 거의 한 3천. 3천에 가까운 거죠. 요즘 시세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내용은 노비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그 글씨가 4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 글을 보면 노주, 친호, 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강 씨이고 그래서 이제 수복이가 강 씨한테 이제 파는 문서인데 이게 영구히 그 파는 게 아니라 15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노동력을 파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지의 노비들을 뭐 사오는 경우도 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비가 또 노비를 네. 살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필집이라고 안중예라고 나와 있는데 필집이라는 말은 이제 필하면 붓을 잡았다. 붓을 잡은 사람. 이걸 읽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 뭐 그냥 필집이라고 그냥 했었습니다. 둘 다 필집. 저 안중예라는 사람이 저 지금 한 1600년대에 요때에 당시에 상당히 이런 노비 매매 문서에 많이 나옵니다. 저 안중예가 장수에 가서 노비들을 사다가 제주도에서 팔고 하는 그런 노비 브로커. 중개인도 있었어요. 이제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들의 핵심은 슬프게도 사람한테도 값이 매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그 가격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조선시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문헌, 우리 요즘은 헌법 같은 게 그 경북대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노비의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일할 수 있는 15세에서 한 50살까지의 남자, 이 노비 같은 경우에는 그 쌀 20석, 면포 보통 40필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말 한 마리 가격이 한 3, 40필 냈으니까 사람이나 말값이나 동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자 노비도 있고 여자 노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 노비 아니에요? 그렇죠. 일 잘하니까 남자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여자가 더 비쌌을 것 같아요. 왜요? 아기를 못 낳는 맞습니다. 집에 맞아요? 네. 정확하죠. 아기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종무법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종의 몸값이 더 높은 이유는 여인이 낳은 자식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소유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더 슬프긴 하지만 재테크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문서에서 항상 따라 나오고 같이 거래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쨌든 재산을 증식하려면 정말 가장 자원이라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노비 이거 아니었나 싶어요. 노동력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동의의 발괄 봤잖아요. 이 동의의 발괄에 관한 또 자세한 내용이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884년 제주 우면 하규리에 사는 김운장은 그의 친척으로부터 서귀포 강정에 있는 논을 삽니다. 그나저나 노는 사신디 이 하기영, 강정영, 천리라 누게가 왕 봐주시면 좋은디. 경함은 이디 강정에 우리 좋게 계신디 가희한테만 깁서.
좋게? 누구? 지지바이 좋게? 김영희. 얘게 가이 톤톤한 아이는 잘 관리할 거다. 개글랑 경허주. 이후 김훈장이 산 논을 관리하게 된 김대철의 여조카. 그러던 어느 날 김대철의 또 다른 조카인 김여표와 화전동에 사는 김학원이 논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논 이거 아까운 땅인데 주인은 멀리 싣고 관리는 경 잘 되는 거 담지도 않고 그냥 놔두기엔 아맹 생각해도 아까워. 여표, 이거 인형네 소춘이 관리하지 않아요? 맞수다. 김영이라고 있으다. 근데 무사마씨 땅이 아까워 배요. 이 땅 나한테 팔면 안 될 건가? 땅값 잘 쳐주쿠매. 땅값을 잘 쳐준다고 마씨. 걔걸랑 사붓어. 아니 인혁이 경 포라도 돼요? 무사하게. 김훈장은 와가지도 안 오고 뭐로는 난 논이 밭이 되신지 밭이 논이 되신지도 몰람실 거오다. 걔걸랑 110량 주쿠매 나한테 포라. 경 없어. 나가 포라 땐 바람이 되주. 그렇게 해서 김여표는 김훈장네 강정논을 김학원에게 팔아넘기고 맙니다. 210량이 받으시게나. 이거 이놈 문선한 잘 가정이십서. 김여표는 김학원에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경허지 말고 영험은 어떤가요? 이 논을 관리하는 김영희가 폰 걸로 허미. 김영희가 본 걸로? 어게 이디 손가락 도장만 이시면 될 거 아니라 걔난 강 김영희 손가락 도장만 받아다 줘. 결국 김학원의 꿈에 빠진 김여표는 논을 관리하고 있는 사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문서인 양 하고 몰래 손도장을 받죠. 그 후 논을 팔아넘긴 김여표는 몰래 육지로 도망가고 맙니다. 얼마 후 논을 산 김학원으로부터 관아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강정에 사는 김영희가 110량짜리 논을 저에게 210량에 팔아 넘겼습니다. 알고 보니 시세보다 2배가 되는 액수인데 어찌 이 돈을 다 주고 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여봐라. 어서 와서 김영희를 잡아오도록 하라. 김학원의 고소로 관아에 잡혀온 김대철의 여조카. 너는 어찌 시세의 2배가 넘는 액수를 받고 논을 팔았느냐? 아니 논을 팔다니 마씨. 난 논을 폰 일이 없다. 이렇게 소장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예. 죄인에게 곤장 10대를 쳐라. 예. 결국 임신 6개월이었던 김영희는 곤장을 맞습니다. 한편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논이 거래됐다는 사실을 안 김훈장. 얘야, 통이야. 통이 어디 있느냐? 나으리. 양반 체면에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러나 네가 나 대신 그 관에 진정서 좀 올리라. 예, 알았다. 김훈장의 명을 받은 하인 동인은 관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앞서 소장을 접수한 김학원의 말과 논의 주인이라는 김훈장의 말이 서로 다르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임산부잖아요. 그러니까. 아, 화가 나네. 어떻게 조선시대에서도 저런 사기꾼들이 있었네요. 사기꾼은 어디 가나 다 있어. 내가 봤을 때. 네. 진짜. 근데 이 발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어요? 소지 그 좌측 하단에 보면 약간 다른 필체로 진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이 옆에 있는 대충 쓴 것 같죠? 흘려 쓴 요거는 제음, 제사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위에서 그러니까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먹기 힘들게 글을 흘려 쓰죠. 행초로 이렇게 흘려 씁니다. 그래서 소지에 대해서 그 위에 제주 목사가 내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몰래 사람을 그 유인해서 밭을 몰래 팔아먹었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통탄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금 한탄을 하면서 살짝 무게중심이 동의의 발괄에 약간 동조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 이 주문은 뭐냐면 상사 귀정 향사라고 되어 있네요. 저 무슨 뜻이냐면 상세히 그 사람을 잡아다가 상세히 조사해서 이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원론적인 판결에 그러니까 저놈 잡아다가 족쳐라 이런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 돈을 받아내라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두루뭉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약간 참고인 조사만 받아라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명확한 해결책이 안 나오겠는데요? 이거는 피고나 이런 사람들이 대정현 지역 그 사람들이어서 지금 그 관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할이 대정현감이 이제 관할인데 지금 거기를 넘어서 이제 여기 지금 제주 목사가 지금 내리는 처분이거든요. 근데 이 제주 목사는 본인들한테 내리기보다는 대정현감한테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발괄이 흔한 편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발괄들이 좀 자주 발견이 됐을까요? 아까 우리가 VCR로 봤던 경우처럼 사대부 집안의 노비들에 의해서 주로 이행되었던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 양반을 대신한 사대부들을 대신한 일에 주로 많이 쓰였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직접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어떤 공문서인가요? 저 문서는 각 호구별로 자기네 식솔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올린 호구 단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 그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하듯이. 육지부에서는 이제 그 면 단위로 했고 제주도에서는 리 단위로 이제 했었는데 저런 단자들을 수합해서 통계를 냅니다. 이런 게 호적 중초입니다. 그 완성본이 아닌 중간 단계의 문서라고 해서 중초라고 합니다. 호적 중초. 지금 여기 보면 출육 도망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조사하는 그 해에 육지로 이제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 명단이 지금 여기 보면 한 30명 정도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구 단자는 약간 등본 같은 거고 그거를 사람들이 내면 호구 중추는 그냥 그 마을에서 하는 그거 통계 내는 그런 그래서 자료.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해서 현이나 이제 목이나 이렇게 올려서 거기서 이제 완성본을 만들면 호적 대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호적 대장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매매를 한다든지 과거를 보러 뭐 육지로 간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신분 확인 목적으로 떼주는 게 호적 대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하면 주민등록등본 같이 떼주는 게 준호구라고 합니다. 아까 호적 중초나 호구 단자는 육지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육지부 같은 경우에도 6.25 그 동란 때 사실은 그 일부러 그 이런 호적 관련 문서나 자신들의 신분을 추론해서 문서들을 불태웠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서사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거에 그 지금도 보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 양반집이길 바라고 좀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이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료는 공개되면 10명 중에 한두 명만 괜찮고 나머지 8명은 대부분 좀 실망하기가 쉬운 문서죠. 사실은 그 문화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부터 1800년대 마을 구조라든가 구성원, 그 인척관계, 뭐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떠내서 완전히 단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너무나 예민했기 때문에 뭐 없애버린 측면도 있지만 제주사에서 또 이 자료에 대해서 치명타를 입힌 게 그 방성칠의 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방성칠이라는 사람이 그 수세에 몰려요. 대정 사람입니다. 예. 그 원래 화전 쪽 그쪽에서 일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세에 몰리니까 마지막 거래를 누구랑 하게 되냐면 누구랑 하려고 했냐면 일본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일본하고 거래하는데 왜 호적 자료가 필요하냐 아쉽죠? 그런데 사실은 예전 중국에서부터의 전통은 호적이나 지도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뜻은요. 우리나라를 그대로 다 당신들한테 주겠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호적하고 지도에는 침입하는 길과 세금을 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성칠이라는 사람이 이 호적, 주로 제주목 동쪽에 있는 호적들을 가지고 일본하고 이제 일종의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그걸 갖고 갔다가 아마 다 배에서 아마 다 이제 잃어버렸다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동쪽에서는 좀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게 좀 아쉽죠. 그것까지 있었으면은 정말 이 자료는 아주 독보적인 유산 기록 유산으로 지정해도 전혀 나발할 데 없는 자료입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글을 몰라가지고 누명을 쓰잖아요. 근데 글을 쓸 줄 알았으면 이걸 다 올려서 바쳤을 텐데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서로 남겨요? 여기에 이런 호적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을 지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에도 몇 사람 이제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사람들에게 각각 호구 단자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제 닭 한 마리하고 그 술 하나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 대필 그 작가가 있었던 거네요. 예, 글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이제 수촌이라고 하는데 수촌이라는 것은 이제 손마디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놓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디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 여자는 이건 뭐예요? 이거 산이에요? 손 이렇게. 예. 아, 손 그린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전주가 이제 홍수사라고 저 여자인데 저런 그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고 남자는 왼쪽. 근데 왜 손바닥으로 저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이거 지문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해요? 아니 봉숭아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간단하고 이쁘잖아요. 저건 뭐 그림인지. 그러면 제시 찍은 거랑 내가 찍은 거랑 똑같은데? 똑같다고요? 아니 지문은 다 다르죠. 근데 확인할 수 없지 이거를. 그 당시에 지문 확인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가? 그거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도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워버리는 것도 많아서 도장이 무용하다라고 쓸모없다라고 이제 한 경우들도 많았었습니다. 예. 아니 뭐 어쨌든 글을 모르니까 저런 방법밖에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법률구조공단처럼 맞죠. 약간 도와주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간혹 피치 못하게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 일이 있죠. 법무사나 행정사.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대필도 뭔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필집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다음 볼 그 이야기도 이때 그 필집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1815년 제주 우면 나분리. 6대 독자인 김명래는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사촌인 김국희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명래이시냐? 예. 이리 있어. 마 받으라. 에휴, 그 어떤 매 해마다 숙련들은 걷어볼 게 하신게 올리도 보나 콩죽장이만 비쩍 몰랑 염게 하신게 맛이. 예. 호수 어쩌마씨. 아이 개민 나 가켜. 아주망도 쉽어양. 아이고 예 가십소. 예. 개도 경어주 소장요랬니? 이거 무시거라. 요호르기 타작하기 전 가보난 콩방울이 자락자락 요라선 게 말이 이것
이거 소장요래는 가져온 게 아이고 갈수록 조가점씨. 에이, 삼촌이 우릴 속이기서 아쿠가. 그 소시에 곡석이 안 된 모양이지 마씨. 개매 이제 니도 다 컷이나 소장 맡긴 밭 초자와야 되켜. 니네 아방 죽을 때 니 어린한 클 때까지만 마탕 확행하여신디 이거 몇 년이고. 이제랑 초자당 니가 경작하라. 알았수다. 언제 삼촌한테가 고랑 투자 없구다. 기야. 아이고. 그로부터 얼마 후. 삼촌! 저 올라왔다. 어떤 일로 어멍 아들이 혼디 와서? 저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맡긴 밭 있지 않을까? 그 초자가전 맛이. 밭? 그거? 에이 참, 경한디 경 예고도시 초자가 안 된 놈은 딴 어떤 거요? 콩 타작하연 또 난 거 신것인디. 개거들랑 할 수 없다. 내년에 하게. 예. 경의 사쿠다. 계십사. 예. 지금까지 자기 밭인 양 경작해온 김국회는 밭을 퇴에 돌려달라는 말에 난감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딘가를 찾아가는데요. 그곳은 바로 거간꾼의 집. 거간꾼은 문서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죠. 예, 어떤 옵디가? 이거 하나 써줍소. 김국회는 거간꾼에게 뭔가를 설명한 후 문서를 써달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김명래 아방이 사랑이실 때 김국회가 이 밭을 샀다. 이 추룩성 대꾸가? 예. 그렇지. 그렇지. 다 됐어. 거간꾼과 함께 거짓 문서를 작성한 것이죠. 맹래이시냐? 맹래야. 예, 삼촌. 어떠요, 맛이? 아까 나가 그 긴가 민가 아리송어연 말은 못해신디. 초자분한 니네 아방 사랑이실 때 쓴 문세가 있어라. 무슨 문서 맛이? 니네 아방 사랑이실 때 그 밭 나가 샀죠. 하도 오래전의 일이랑 나도 개물개물랭 곧산 초자분한 이게 이성계. 아니 그 아주방 지금 무슨 말이올까? 그러니까 이 아내 아방이 그 밭을 팔았단 말이올까? 그 무슨 허지랭한 말이올까? 개모로 나랑 아들 모르게 그 밭을 팔았단 말이올까? 개매? 내신디 그 밭 상선 문서도 오고생이신디? 이거 봐봐게 이거 영 증거가 쉽지 않아요. 걔랑 경아랑 앞으로 나신디 밭도렌 하지 마라. 알아서? 난 감심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김국회와 어머니. 결국 김명래는 두 차례 걸쳐 제주 목사에게 땅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소지를 올렸고 제주 목사는 김국회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김국회는 제주 목사의 판결을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죠. 이후 제주 목사가 바뀌고 소송을 다시 제기해봤지만 이미 김국회가 손을 써놓은 상태여서 제주 목사를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결국 김명래는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 건너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형조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 보려는 거죠. 김명래의 소지를 접수받은 형주에서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관문을 내립니다. 김국회는 김명래의 본 친족은 아니지만 가까운 숙질간인데
어린아이와 과부를 기만하여 집안 재산을 탈취함이 극히 꼴불견이니 김명래가 도착하는 즉시 공평하게 판단해 주라. 그리고 최종 판결문을 내립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김국현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대신 매등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김명래 역시 상속 문서를 제출하죠. 이후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추궁한 결과 모든 것이 김국혜의 농간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 소유권을 김명래의 것으로 인정해주죠. 이렇게 긴 소송 끝에 결국 김국혜가 차지하려던 김명래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제주 목사가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형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법무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당시에는 한양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지 않았나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여기 그 제주 목에다가 제출을 하려고 하니 제주 목에서는 그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육지를 그 모르게 건너가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형조에 이것을 이제 알려서 형조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저렇게 육지로 나가서 이제 하소연한 경우들은 엉망이 있긴 한데 저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그 제주도가 한 200년 동안 이제 출入금지령이 이제 내려져 있었는데 육지로 이제 올라가면 억울한 경우를 호소해도 출入금지령 위반이 더 크다고 해서 오히려 처벌받고 그런 문서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중적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까 노비들을 다룰 때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그 잔혹한 면이 있고 그리고 서얼이라고 해서 서자나 얼자들을 다룰 때는 자기 핏줄이라고 해도 신분적 차이를 확실히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냉혹한 사회다 싶은데 또 법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어디 저기 모슬포 쪽에 사는 사람이 어떤 분쟁에 휘말렸다. 그러면 그 법 집행 그 어떤 단계가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 요즘 우리 3심제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마을에서 자치적인 화해를 시도합니다. 분쟁을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게 안 되면 모슬포기 때문에 대정 현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대정 현감이 내린 판결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러면 이제 상급 기관인 제주 목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2심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2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어디요? 관찰사가 있는 가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치적인 법 집행까지 생각하면 무려 4심이에요. 지금 현대는 3심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근데 아까 형조로 갔잖아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출入금지령을 어긴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자기 친척들이나 이런 데서 송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시대적 그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80~90% 거의 실패일 공산이 높은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로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동의 내용 같은 경우에 발과를 올렸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식적인 법 집행 절차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요 사안에 대해서 행정심판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심판을 내달라 이렇게 해서 간소화, 그러니까 단심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것도 약간 신분에 따라서 차별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될 무리는 없겠습니다. 어떤 건 단심으로 끝내고 어떤 건 3심으로 끝내고. 저기 3심제보다는 더 현대적인 4심을 거쳤다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야만적인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그 인권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사형제도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현대적이고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지은 죄가 굉장히 커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건 반드시 국왕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인이 정조, 그러면 정조가 짝짝이 직접 결재를 해야만 사형이 가능한데
그리고 사형조차 집행조차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때가 있어요? 예, 만물이 시드는 시기.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모든 생명이 끝나는 시기, 가을입니다. 가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농번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빌려서 정확히 우주 운행과 어떤 질서에 맞춰서 사람의 목숨도 그때 끊는다.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상당히 그 양면성을 아주 양면성을 하셔서 모순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공적인 곳에 사용되는 공문서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 사문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서는 명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문서 중에 하나죠. 명문이란 건 거래 계약서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명문이란 자료는 그 가장 발견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도장이 없죠. 그렇네요. 예, 좀 개인 간의 거래 문서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 명문 같은 걸 왜 읽냐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남들이 그러니까 거래 영수증 같은 거를 뭐 연구할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명문은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사서에 기록에 딱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 명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문이라는 것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표라고 해서 그 사방 네 곳으로 그 파는 맛을 특정하는 거죠. 이건 제주도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지부 같은 경우는 다 세금을 걷는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음식하면 지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지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누구 밭, 서쪽 누구 밭 이런 식으로 해서 사표에서 표시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정보가 뭐 있냐면 우리 제주도의 지명이 고스란히 여기 다 있어요. 가차로 이제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지명도 다 이걸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제주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자연재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겪었던 난리 중에 가장 제주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재앙. 어떤 게? 기근. 갑인년 흉년에도 먹다 남은 게 물,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역시 세대가 좀 저희들이랑 좀 다르시군요. 언제 했던 거예요? 그거 정조예요, 정조. 여러분들 산지천에 가면 기념관이 하나 있죠. 산지천에 가면 기념관 크게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네. 김만덕, 은여 김만덕의 김만덕 기념관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되고 끔찍했던 자연재해는 갑인년이라고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은여 김만덕이 등장을 했었군요. 부유를. 그 갑인년 재학은 우리가 역사서에만 제주 사람들이 10만에서 3만으로 줄었다 할 정도로 큰 재앙이라는 그 사실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명문이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좀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는 이제 을묘년인데 이때가 갑인년 다음 해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주도는 이미 3년 한 5년 정도 계속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해는 특이하게 날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8, 9월에는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이제 한 4, 5년간 지속되던 기근도 끝났고 고생 다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가을 태풍이 불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쑥대밭. 먹을 거 없어서 막 떠도는 백성들이 한 음력 1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음번 곡식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보릿고개. 바로 보릿고개 때 이 문서가 작성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을묘년 2월 초 2일이거든요. 음력 2월 2일이에요. 그러면 3월 달이죠. 3월이면요. 보리가 퍼러지도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줄만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우명문사단 이 명문은 당차 황년 이처럼 흉년을 당 만나서 생도 극난 살아갈 방법이 매우 어렵다. 좌우라고 되어 있죠. 암소입니다. 암소. 좌우 일수 대출 암소 한 마리를 빌려서 받은 후에 자생은 사랑할 미천으로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저 말은 소를 잡아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밭을요 물어 3곳을 넘겨줍니다. 아주 피땀으로 일군 밭을
세 곳을 넘겨주고 함소 한 마리 사서 그걸로 식구들을 먹여서 식구들이 살아남습니다. 이런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문은 상당히 그 사료적 가치도 뭐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 사표로 이게 표시한 게 좀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제주만의 특징들이 뭐가 있어요? 또 제주도 사람들을 제일 오랫동안 괴롭혔던 건 아마 그 공마 문제일 거예요. 공마. 말을 바치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 전체에서 수용되는 말의 한 60%가 제주도에 생산된 거니까 제주도가 엄청난 그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뭐 제주만의 그 내용 측면에서 제주도 문서의 특징을 꼽아라 그러면 동생말을 들 수 있을 거예요. 동생말은 아까 목자들이 자기 그 자기가 관리하는 그 말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죽었을 때 그 같은 가치로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동생마라고 합니다. 그 동생마 때문에 아까 이제 자식도 이제 팔기도 하고 뭐 그런 비참한 얘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 시절이었군요. 아니 아까 저는 이게 똑같은 명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명문인 거잖아요.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 잠깐 그 설명드리면 여기 동생말하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말태우리로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생말을 말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까 똑같은 가치의 말을 이제 내야 되는데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파는 게 부모를 팝니다. 자기 부모를 팔아요. 돈 받고 팔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없잖아요. 그 다음 처자식을 팔아요. 처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자까지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생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생기냐면 보통 인조 이후부터 발견이 돼요. 병자호란. 요것 때문에 굉장히 말에 대한 수요가 좀 폭증했다고 보고 요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됐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이영상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탐나 장계초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성조 귀인 천축지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성스러운 왕조에서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짐승은 천하게 여기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조정을 선택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짐승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승낙을 받아내요. 이영상 목사가. 자, 그러니까 동생마의 폐단은 우리가 그 인조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영상 목사에서 잠깐 해결했다가 불행하게도 20년 후쯤에 다시 동생마에 관한 이런 명문들이 그 동생마를 못 밥 팔고 뭐 부품 팔고 하는 그게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역사 기록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이 명문이라는 사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문서가 공문서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식 기록을 보충하는 사료로서 아주 훌륭한 가치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오래된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삶의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주 사람들의 그런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옛 문서들, 고문서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제주도 문서도 아직 그 발굴되지 않은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의 재산을 그 분재하는 그 분재기들 그 보면 육지부에서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장자상속이 이제 완전히 고정화되는데 제주도는 한 1850년도 정도만 되더라도 문서에 더 그 이후의 문서에서도 각 자녀들이 똑같이 남녀 불문하고 아들과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순서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분쟁이 기록이 된다든지 또 이제 육지부에서는 분쟁에 관련된 문서는 많지만 분쟁이 끝난 다음에 화해하는 문서들은 별로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각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을끼리 분쟁이 있어도 그 분쟁이 끝난 다음에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화해하는 그런 문서도 지금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적 문서들이 육지부에는 있고 제주도에는 많이 있는데 이런 문서들을 좀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서 좀 연구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조선의 역사, 조선 중앙의 역사를 배운 것이지 우리 제주의 역사를 배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고문서나 이런 것들의 좀 가치를 좀 새롭게 이해한다는 것은 중앙의 역사가 아니라 제주의 역사를 배운다는 말과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료 발굴과 수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옛 문서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이건 제주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일상? 네. 그냥 살아 숨쉬는 기록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들, 이것도 가만히 놔두다 보면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의 지금의 어떤 일상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썼던 그런 연어 편지들, 받았던 것들 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 태웠어요, 이미. 네. 오늘 어떤 시간 가지셨어요, 그러면? 저는 오래된 그 문서 속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시절 사람들의 삶과 어떤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고, 이 기록이 있어서 가능한 경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 문서가 이렇게 귀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작은 기록 덕분에 오늘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남아있는 오래된 기록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오늘 두 분의 풀이 해설 잘 들었는데 오늘은 무승부입니다. 재미있게 이야기 풀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